교수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숙명여대 경제학부의 신도철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마지막에 발표를 하게 됐나 이렇게 보니까 이름으로 따지더라도 가나다 순으로 하더라도 제가 제일 꼴찌입니다. 그래서 뭐 별 불만은 없습니다. 근데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할 이야기가 거의 다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복되는 측면도 있지만은 또 조금 비슷하지만은 또 조금 다른 점도 있고 또 같은 의견도 많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강조하는 의미에서 제가 발표 준비한 문건을 중심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의 제목이 세종시 수정안이 담아야 할 비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그 대안을 모색하려면은 세종시 문제의 본질이 뭔지 그부터 이제 이야기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저는 그 본질을 아주 뭐 결론부터 이야기를 드리면은 포퓰리즘적인 정략적인 선거 공약에서 나왔고 또 정략적인 그 득표 계산에서 또 이제 법이 개정되고 또 마련되고 해왔다 그렇게 생각되고 그러니까 해결책도 그 관점에서 이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포퓰리즘이 만무하게 되고 만발하게 되고 하면은 이 국가가 제대로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포퓰리즘을 극복하는 그 기회를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포퓰리즘이 생기게 만드는 제도적인 요인도 좀 제 생각으로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그것이 뭔지 그 제도도 이제 좀 고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앞에서 그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왜 이런 그 정략적인 수도 이전 공약이 그 노무현 후보 캠프에서 나왔느냐? 그것은 뭐 다 너무나 상식적으로 아는 거지만은 호남권은 이제 민주당 그 고정표가 많습니다. 영남권은 한나라당 고정표가 많습니다. 그 충청권은 이제 아무래도 부동표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청권의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 이것은 이제 충청권의 지지를 얻어내는데 상당히 그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지역의 서울 지역을 포함해가지고 다른 유권자들은 다른 여러 가지 측면을 많이 보겠죠. 그 후보의 경륜이라든지 주위의 인물이라든지 또 당의 이념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많이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고정표가 많이 있는 데는 그런 공약에도 별로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비해서 이제 어떤 지역에 이익을 많이 가져다 준다 이런 공약은 그 지역 주민으로서는 상당히 솔깃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구도에서 이제 이런 그 선거 공약이 나왔다 생각이 되고 사실 이 선거 공약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표를 얻는 데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그 한나라당도 신행정수도 건설법에 기본적으로 찬성을 했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느냐? 그것도 이제 거의 비슷한 논리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쪽도 이제 결국은 충청권 표가 중요하니까 그쪽 표를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수도 이전은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사실 한번 재미를 봤으면 그 정도에서 끝났으면 제일 좋은데 또 뭐든지 관성이 있는 법이고 또 충청권에 한번 그 공약을 하게 되면 그쪽에 이해관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계속 추진하라라든지 뭐 조금 다른 식으로라도 추진하라든지 이런 이제 압력이 있게 되고, 그래서 후속 대책으로 이제 그
신행정수도 그러니까 행정 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한번 나오면은 그 함정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제 빠져나오기가 힘들게 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 위헌 판결이 나오자 그 당시 그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그 법치주의의 승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환영을 했었는데 얼마 안 있어 그 후속 대책 만드는 거로 그러니까 만드는 거 일부 행정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기는 거 거기에 이제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시장은 이 수도 분할을 가져올 행정도시 건설에 엄청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대선 과정에서 그 약속을 지키겠다. 더 붙여가지고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말이 바뀌게 됩니다. 또 그 자유선진장 총재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그 공약의 최대 피해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자유선진장 총재가 돼가지고 세종시 원안대로 건설해야 된다. 이렇게 누구보다도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두가 그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표를 의식을 하게 되고 표를 의식을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함정에 빠져서 빠져나오기가 힘들게 된다.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포퓰리즘이 그럼 왜 이렇게 창구를 할 수 있느냐? 정치 지도자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당장의 표를 얻기 위해서 공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포퓰리즘이 창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국민들이 그 장기적 이익보다는 자기 지역, 자기 계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또 국민들이 그 유혹에 빠지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 요인도 우리나라에서 그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게 되는 데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제도적 요인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한 15년, 20년 가까이 이제 그 지방자치 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하고 있고, 그래 형식적으로 이제 상당히 그 자치를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국가 운영이 상당히 그 중앙 집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과 관련된 모든 권한이 사실은 중앙에 있습니다. 돈도 중앙에 있어가지고 중앙에서 이제 각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보내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역에서는 중앙에서 돈을 많이 따가는 거, 프로젝트를 많이 따가는 거, 그것이 가장 큰 관심사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낭비적인 공사라도 지역 주민이 나서서 반대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 비행장을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 그거를 따오면은 다 이제 그 지역 주민은 그 박수를 보냅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용이 그 주민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국민 전체 세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혜택은 자기한테 집중되는 데 비해서 비용은 이제 국민 전체에 분산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 돈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조건 이제 프로젝트를 따오는 거 그것을 이제 요구를 하는 식으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도 국가 일보다는 그 지역에 어떻게 하면은 돈을 지원을 할 수 있을까, 프로젝트를 따갈 수 있을까, 이것을 이제 노력하고 그것을 성공하면 지역 주민한테 아주 자랑을 하면서 내가 잘할 수 있으니까 나를 뽑아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대통령까지도 이제 지역을 돌면서